남편의 관이 땅으로 내려가던 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평생 함께 살던 사람을 보내고 나면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위로가 아니라 공허였다. 나는 그 공허를 안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딸은 내 피였고 그 집은 내가 반쯤 지은 집이었다. 그날 나는 몰랐다. 그 문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줄은. 장례식 다음 날, 장례식장의 마지막 의자.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이별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의자만 남았다. 검은 의자 위에 앉아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조문객들의 손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끝났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었다. 끝났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왜 숨을 쉴 때마다 안쪽이 시큰거리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봤다. 남편은 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서 길을 보지 않았다. 이제 내가 길을 봐야 했다. 신호등이 이렇게 많았는지 처음 알았다. 집 문을 열자 정적이 밀려왔다. 냉장고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사람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집은 절반이 비어 있었다. 밤의 식탁? 그날 밤 나는 밥을 차리지 않았다. 국을 데울 힘도 없었다. 식탁에 앉아 물만 마셨다. 남편은 늘 이 시간에 숟가락을 들었고 나는 반찬을 더 얹어주곤 했다. 여보, 밥 좀 먹어. 이제 그 말을 내가 나에게 해야 했다. 딸에게 전화하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누르는 데까지 10분이 걸렸다. 엄마. 목소리는 피곤했고 그 피곤함 속에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잠깐만 가도 되니? 하루 이틀이면 돼. 잠시 침묵. 사위랑 상의해 볼게. 그 말이 허락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 딸 집의 현관. 딸 집 현관은 낯설지 않았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 일부가 내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그래도 나는 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노크는 조심스러웠다. 문이 열리고 사위의 눈이 먼저 나를 훑쳤다. 딸은 그 뒤에 있었다. 결정적인 말. 신발을 벗고 들어서려는 순간 딸이 말했다. 엄마, 여긴 모텔 아니에요. 그 말은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꽂혔다. 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멈춰섰다. 아, 그래.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서는 발걸음. 나는 다시 신발을 신었다. 손이 떨려서 끈을 한 번에 묶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문은 닫혔고 나는 복도에 남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정리. 다음 날 아침. 딸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안 잔 것 같지도 않았다. 몸은 무거웠지만 머리는 또렷했다. 사람은 큰 말을 듣고 나면 잠 대신 생각을 한다.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어제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여긴 모텔 아니에요. 그 말은 밤새 내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밥 대신 서류.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었다. 밥은 하루 걸으면 되지만 결심은 미루면 흐려진다. 통장들이 차례로 나왔다. 결혼 후 처음 만들었던 통장, 아이 키우며 썼던 통장, 딸 학원비를 넣어두던 통장. 숫자보다 기억이 먼저 튀어나왔다. 이건 내가 대학 붙던 해였지. 통장을 쓰다듬듯 넘겼다. 남편의 흔적,
서류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남편 글씨였다. 급한 글씨. 혹시 내가 먼저 가면. 그 문장만으로도 나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꺼냈다. 내 이름으로 남은 걸 잘 정리해. 딸이라고 다 주지 마. 내가 먼저다. 나는 봉투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맙다고 생각했다. 계산하는 손. 나는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집, 예금, 보험, 연금. 적고 나니 생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게 하나 있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 돈은 말이 없지만 사람을 대신해 말해준다. 부동산으로 가는 길.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검은 옷은 입지 않았다. 오늘은 상주가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겁나면 지는 거야.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내가 나에게 한 말이었을 것이다. 중개사의 시선. 중개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혼자 온 노인의 얼굴이었다. 어디가 불편하신 건 아니죠? 그 말 속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멀쩡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명. 계약서 위에 이름을 썼다. 천천히 또박또박. 평생 남편 이름 옆에 쓰던 내 이름이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다. 이제 시작이구나. 소문. 전화벨의 의미. 도장을 찍고 사흘쯤 지났을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에나 울리던 전화였다. 어머 형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늘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 안부는 입구였고 본론은 안쪽에 있었다. 집을 판다면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상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 그 한마디에 상대는 숨을 골랐다. 이미 알고 전화한 사람들이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계산. 걱정들은 줄을 지어왔다. 노후가 걱정돼서 그래요. 딸 생각도 하셔야죠. 요즘 세상 험해요. 말은 다 옳았다. 그래서 더 싫었다. 그 말들 속에는 내 자리가 없었다.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장모, 누군가의 짐으로만 계산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설득이 되고 설득은 허락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딸의 문자.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집 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문자는 짧았고 물음표는 날카로웠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길게 설명했을 것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다. 엄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딸이 내 인생의 공동 소유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게 싫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렇게만 답했다. 방문 예고.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갈게. 직접 봐야겠어. 예고는 통보였다. 예전에 나는 그 말 앞에서 밥상을 차렸을 것이다. 이번엔 달랐다. 그래. 그 말 하나로 전화를 끊었다. 짧은 대답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기다림. 딸이 오기까지 반나절이 남았다. 나는 집을 치우지 않았다.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아니라 나를 지킬 준비를 하고 싶었다. 차를 끓였다. 혼자 마실 차였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셨다. 이 집은 아직 내 집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 문 앞에 얼굴. 초인종이 울렸다. 3번. 규칙적이었다. 딸은 늘 그렇게 눌렀다. 조급함을 숨기려는 습관이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아직 장래의 그림자가 몸에 남아 있었다. 나는 비켜섰다. 들어와. 딸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훑었다.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는 눈이었다. 확인은 소유의 첫 단계다. 말의 순서. 딸은 앉자마자 말했다. 엄마,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나는 물을 따랐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말해야 했니? 딸의 눈썹이 올라갔다. 질문은 반항처럼 들렸을 것이다.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다 같이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방 안에 걸렸다. 오래 걸렸다. 계약서의 무게. 나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종이는 얇았지만 무게는 컸다. 이미 계약했어? 그래. 딸은 숨을 들이켰다. 울음이 아니라 분노의 숨이었다. 사위랑 상의는 했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내 계약에 왜 사위가 필요하지? 딸은 말문이 막혔다. 말문이 막히면 사람은 더 큰 말을 꺼낸다. 갈림길. 오래된 말.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여긴 모텔 아니에요. 그 말은 다시 날아왔다. 지난번보다 더 정확히. 나는 웃지 않았다. 이번엔 웃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 알아. 그럼 왜 자꾸 혼자 결정해? 내 인생이라서. 그 답은 짧았고 단단했다. 선택의 자리. 딸은 울었다. 울음은 설득의 마지막 수단이다. 나는 손수건을 내밀지 않았다. 엄마도 선택해야 해. 딸의 말이었다. 이미 했어. 그 말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 진실의 밤. 혼자 남은 집. 딸이 떠난 밤, 집은 아주 조용했다. 조용함은 이제 공포가 아니었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의 정리. 나는 통장을 하나로 합쳤다. 복잡한 건 줄였다. 남은 건 단순했다. 단순함은 늙은 사람에게 용기다. 선택. 작은 집. 나는 작은 집으로 옮겼다. 햇빛이 잘 들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이웃은 내 이름을 물었다. 처음이었다. 저는입니다. 내 이름을 말하는 일이 이렇게 또렷할 줄 몰랐다. 전화 한 통.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지금은 괜찮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마지막 자리. 남은 시간. 나는 시간을 계획하지 않았다. 다만 하루를 살았다. 아침에 걷고, 낮에 읽고, 저녁에 밥을 지었다. 누구의 모텔도 아니었다. 누구의 짐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존엄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남편의 관이 땅으로 내려가던 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평생 함께 살던 사람을 보내고 나면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위로가 아니라 공허였다. 나는 그 공허를 안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딸은 내 피였고 그 집은 내가 반쯤 지은 집이었다. 그날 나는 몰랐다. 그 문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줄은. 장례식 다음 날. 장례식장의 마지막 의자.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이별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의자만 남았다. 검은 의자 위에 앉아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조문객들의 손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끝났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었다. 끝났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왜 숨을 쉴 때마다 안쪽이 시큰거리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봤다. 남편은 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서 길을 보지 않았다. 이제 내가 길을 봐야 했다. 신호등이 이렇게 많았는지 처음 알았다. 집 문을 열자 정적이 밀려왔다. 냉장고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사람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집은 절반이 비어 있었다. 밤의 식탁? 그날 밤 나는 밥을 차리지 않았다. 국을 데울 힘도 없었다. 식탁에 앉아 물만 마셨다. 남편은 늘 이 시간에 숟가락을 들었고 나는 반찬을 더 얹어주곤 했다. 여보, 밥 좀 먹어. 이제 그 말을 내가 나에게 해야 했다. 딸에게 전화하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누르는 데까지 10분이 걸렸다. 엄마. 목소리는 피곤했고 그 피곤함 속에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잠깐만 가도 되니? 하루 이틀이면 돼. 잠시 침묵. 사위랑 상의해 볼게. 그 말이 허락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 딸 집의 현관. 딸 집 현관은 낯설지 않았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 일부가 내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그래도 나는 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노크는 조심스러웠다. 문이 열리고 사위의 눈이 먼저 나를 훑쳤다. 딸은 그 뒤에 있었다. 결정적인 말. 신발을 벗고 들어서려는 순간 딸이 말했다. 엄마, 여긴 모텔 아니에요. 그 말은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꽂혔다. 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멈춰섰다. 아, 그래.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서는 발걸음. 나는 다시 신발을 신었다. 손이 떨려서 끈을 한 번에 묶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문은 닫혔고 나는 복도에 남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정리. 다음 날 아침. 딸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안 잔 것 같지도 않았다. 몸은 무거웠지만 머리는 또렷했다. 사람은 큰 말을 듣고 나면 잠 대신 생각을 한다.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어제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여긴 모텔 아니에요. 그 말은 밤새 내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밥 대신 서류.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었다. 밥은 하루 걸으면 되지만 결심은 미루면 흐려진다. 통장들이 차례로 나왔다. 결혼 후 처음 만들었던 통장, 아이 키우며 썼던 통장, 딸 학원비를 넣어두던 통장. 숫자보다 기억이 먼저 튀어나왔다. 이건 내가 대학 붙던 해였지. 통장을 쓰다듬듯 넘겼다. 남편의 흔적. 서류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남편 글씨였다. 급한 글씨. 혹시 내가 먼저 가면. 그 문장만으로도 나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꺼냈다. 내 이름으로 남은 걸 잘 정리해. 딸이라고 다 주지 마. 내가 먼저다. 나는 봉투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맙다고 생각했다. 계산하는 손. 나는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집, 예금, 보험, 연금. 적고 나니 생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게 하나 있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
돈은 말이 없지만 사람을 대신해 말해준다. 부동산으로 가는 길.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검은 옷은 입지 않았다. 오늘은 상주가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겁나면 지는 거야.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내가 나에게 한 말이었을 것이다. 중개사의 시선. 중개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혼자 온 노인의 얼굴이었다. 어디가 불편하신 건 아니죠? 그 말 속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멀쩡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명. 계약서 위에 이름을 썼다. 천천히 또박또박. 평생 남편 이름 옆에 쓰던 내 이름이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다. 이제 시작이구나. 소문. 전화가 많아진 이유.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동네에서 퍼지는 말은 바람보다 빠르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모두의 입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었다. 아침 7시 전화가 울렸다. 아이고, 요즘 통 얼굴을 못 봤네. 안부로 시작한 말은 늘 같은 곳으로 흘러갔다. 집 판다며?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 한마디로 상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걱정은 흥분으로, 흥분은 계산으로 바뀌었다. 걱정이라는 말의 모양. 전화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위했다. 노후가 얼마나 긴데. 딸은 생각 안 해? 혼자 살면 위험해. 말은 모두 옳았다. 그래서 더 거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모두가 나를 걱정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다. 걱정은 종종 상대를 작게 만든다. 작아진 사람에게 선택권은 없다. 친척의 방문. 점심 무렵 먼 친척이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잠깐 들렀어. 그 말은 늘 오래 머물겠다는 뜻이다. 차를 내왔다. 예전처럼 과자를 곁들이지 않았다. 손님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계약은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 탄식 속에는 안도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딸의 두 번째 연락. 해가 기울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집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여전히 나의 무기였다. 사람들 말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문의 방향. 며칠 사이 소문은 모양을 바꿨다. 할머니가 치매래. 사위랑 싸웠대. 돈을 다 잃을 거래. 사람들은 이유를 만들어야 안심한다. 이유가 있어야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웃었다. 웃음은 억울함의 가장 얌전한 표현이다. 홀로 남은 저녁.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 소문은 전화기를 엎어둔다고 멈추지 않지만 내 귀까지는 오지 않았다. 밥을 지어 혼자 먹었다. 오늘은 밥맛이 났다. 그게 이상했다. 마음이 정리되면 혀도 정직해진다. 다짐.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보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계약. 문 앞에 얼굴. 초인종이 울렸다. 3번. 규칙적이었다. 딸은 늘 그렇게 눌렀다. 조급함을 숨기려는 습관이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아직 장래의 그림자가 몸에 남아 있었다. 나는 비켜섰다. 들어와. 딸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훑었다.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는 눈이었다.
확인은 소유의 첫 단계다. 말의 순서. 딸은 앉자마자 말했다. 엄마,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나는 물을 따랐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말해야 했니? 딸의 눈썹이 올라갔다. 질문은 반항처럼 들렸을 것이다.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다 같이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방 안에 걸렸다. 오래 걸렸다. 계약서의 무게. 나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종이는 얇았지만 무게는 컸다. 이미 계약했어? 그래. 딸은 숨을 들이켰다. 울음이 아니라 분노의 숨이었다. 사위랑 상의는 했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딸은 말문이 막혔다. 말문이 막히면 사람은 더 큰 말을 꺼낸다. 갈림길. 오래된 말.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말은 다시 날아왔다. 지난번보다 더 정확히. 나는 웃지 않았다. 이번엔 웃을 필요가 없었다. 그 답은 짧았고 단단했다. 선택의 자리. 딸은 울었다. 울음은 설득의 마지막 수단이다. 나는 손수건을 내밀지 않았다. 딸의 말이었다. 그 말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 진실의 밤. 혼자 남은 집. 딸이 떠난 밤, 집은 아주 조용했다. 조용함은 이제 공포가 아니었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의 정리. 나는 통장을 하나로 합쳤다. 복잡한 건 줄였다. 남은 건 단순했다. 단순함은 늙은 사람에게 용기다. 작은 집. 나는 작은 집으로 옮겼다. 햇빛이 잘 들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이웃은 내 이름을 물었다. 처음이었다. 내 이름을 말하는 일이 이렇게 또렷할 줄 몰랐다. 전화 한 통.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나는 시간을 계획하지 않았다. 다만 하루를 살았다. 아침에 걷고, 낮에 읽고, 저녁에 밥을 지었다. 누구의 모텔도 아니었다. 누구의 짐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존엄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이다.